축덕과 추가용옷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8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 PD입니다. 네, 오늘 주시은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서 야. 어머님 모시고 어디 그 휴가를 간다고 해가지고 하루 결석을 했고, 이은혜 PD가 예전에 한번 결방 공지 방송 했는데 목소리 예쁘다고 성우 같다고 그래서 목소리 들려드리려고. 자, 중동 원정 1승 1무 만족스럽진 않은데 뭐 멋진 골도 좀 있었고, 네, 의미 있는 골도 네, 있었고요. 의미 있는 골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수비가 참 문제가 많았어요. 네, 수비 선수들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네, 조직력도 문제가 있었고. 아시아 최고 수비수 출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인데 왜 이렇게 수비가 안 또 좋을까요?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 있는 수비진이고요. 그렇죠.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A 매치가 많이 실망스러웠죠. 팔레스타인이 그 강팀인가? 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또 한 번 붙어봤던 상대이기 때문에 또 파해법을 또 지니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더구나 실망감이 더 컸던 게 저는 쿠웨이트전을 보면서 홍명보 감독이 이끈 경기 중에 최고였다라는 생각이 공격이 정말 잘 됐죠. 들었는데 그거 너무 이제 너무 비교되니까 팔레스타인전이 이제 더 실망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쿠웨이트전부터 보죠. 쿠웨이트전이 하이라이트만 보면 정말 공격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U자형 빌드업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싹 할 때 이제 그 공격으로 전환할 때 그게 좀 잘 매끄럽게 이어졌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전술적인 측면을 보면은 홍명보 감독이 쿠웨이트전 때 쓴 전술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포백을 유지했는데 포백 중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오른쪽에 설령우 선수를 아예 그냥 윙어로 써버렸어요. 윙어로 확 올려버리고 그 자리에 이명재 선수와 김민재, 조유미 선수 아래 3명이 좀 받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윙어인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돌아서 프리롤을 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가운데 이재성, 황인범, 박용호까지 우리가 미드를 좀 숫자를 늘리면서 장악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뭐 뒤에 얘기했지만 황인범, 이재성 선수가 풀어준 경기 공격 흐름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이날 경기에서. 그렇죠. 황인범 선수는 황인범이 어마어마했지. 날 경기 완 지배했었죠. 네. 황인범의 그 오세훈 선수를 향한 크로스는 오세훈 선수가 깜짝 놀랐대는데요.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네. 딱 머리에 받으니까 그대로 골문에 꽂혔죠. 그래서 제가 쿠웨이트전을 그냥 전반적 그 한마디로 좀 평가하면 오랜만에 시원했다. 그 다음에 좀 어떤 기존에 보지 못했던 어떤 조직에 의한 골이었다. 그렇죠. 부분 전술이 좀 드러났었어요. 예, 부문 전술이 많이 드러났던. 저는 그래서 이날 쿠웨이트전을 세 골을 조금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그 세 골 모두 다 약속된 플레이로 나온 골이었다는 게 되게 저는 고무적으로 봤어요. 오세훈이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약속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저는 황인범 선수의 약간 개인적인 능력 그리고 오세훈 선수의 저는 용기가 황인범의 있었기 개인적인 때문에 능력이라고 봐요. 약속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오세훈이 거기 있는 걸 보고 글로 떨어뜨려 주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거는 연습을 했다라고 봐요. 이거는 뭐 놀랐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저희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너무 정확히 와서 놀랐다고 했을 수도 있죠. 네, 머리에 딱 그대로 배달해 준 건데, 말했다시피 황인범의 개인 능력이 돋보였다는 거는 오세훈에게 뿌려준 그 얼리 크로스는요, 선수의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위치에 주는 게 아니라 이 선수의 움직임 속도까지 파악을 해서 그렇죠. 이 앞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 뛸 수 있다는 걸 계산해서 얼리 크로스를 앞쪽에 빈 공간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개인 그 경기를 보는 시야와 이제 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 크로스만은 정말 황인범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제 오세훈 선수가 그렇게 들어가면은 얼리를 좀 해서 크로스를 넣자라는 건 약속된 플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약속된 플레이로 보였어요. 네. 보이기는. 근데 오세훈 선수가 깜짝 놀랐다고 하길래 네. 저거 약속하지 않았어. 약속을 너무 잘 지켜서 약속 그럴 수도 완전 있죠. 이렇게 정확히 지키나? 뭐 그럼 정리할게요. 약속 때 연습을 많이 했는데 황인범의 개인 능력이 엄청 빛났고 이거는 오세훈 선수의 개인 헤더 능력. 오세훈 선수가 정말 김진욱 선수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헤더로는 거의 최고급의 선수거든요. 이영주 선수하고 오세훈 선수가 두 명이 정말 헤더가 좋은데 그
해서 보세요. 상대 수비수가 키가 그렇게 작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 같이 경합 뛰었던 선수가 184cm예요. 근데 오세훈 선수 193이거든요. 근데 거의 머리 한 2개 높이 위치로 찍어 눌러서 이렇게 경합을 떴는데 자 그렇게 정리할게요. 약속된 거의 솔로몬이에요 지금. 네. 움직임은 약속됐는데 킥 능력과 헤더 능력은 개인 능력이 엄청났던 빛났던 골이었다. 그렇죠. 개인 능력이 굉장히 빛났죠. 네. 그래서 이날 쿠웨이트전은 전반과 후반 경기력이 좀 다르긴 했잖아요. 아 그렇죠. 후반 그렇죠. 좀 초반에 답답한 흐름이 있었죠. 전반에 우리가 우아하면서 이게 진짜 홍명보 맞아라고 해서 봤던 건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반에 393개의 패스를 뿌렸는데 패스 성공률이 91.6%였어요. 근데 쿠웨이트가 좀 많이 내리지 않았나요? 많이 내렸죠. 좀 많이 내려서 엄청 그래서 많이 내렸죠.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엄청 많이 내렸는데도 이 그 내린 밀집 수비에서는 중간에 짧은 패스들의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날은 팀 전체 패스 성공률이 91%를 넘었다는 거는 이거는 저 홍명보뿐만 아니라 기존의 우리나라 대표팀 최근 몇 년간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많은 패스 플레이 성공 패스 성공이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이따가 팔레스타인전도 할 거니까 너무 극찬만 하다가 갑자기 또 쿠웨이트전은 저는 극찬할 만하다고 생각. 전반 한해서 전반에 한해서. 아마 그래서 그 아까 패스 성공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장면이 제일 잘 드러났던 게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얻어내는 과정 그거는 뭐 골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손흥민 물론 이제 그것도 약간의 개인 전술들이 부분 전술이 있긴 했지만 손흥민이니까 가능하지 않았던 네. 플레이였을까요? 그것도? 뭐 그렇게 볼 수 있긴 한데 뭐 이날 뭐 황인범 선수도 폼 좋아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또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패스도 굉장히 좋았죠. 그 네. 사이로 찔러주는 짧게 패스는. 짧게. 그게 우리나라도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구나. 요 근래 그런 중원에서 뚫는 패스로 뚫는 장면을 못 봤던 것 같거든요. 저는 신태용 감독 시절에 잠깐 이 티키타카 위주로 좀 했던 플레이를 봤어요. 그때 뭐 원터치로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걸 그렇죠. 연습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오랜만에 이런 좀 모습을 봤는데 황인범 선수가 약간 이렇게 이명재 선수로부터 공격이 시작됐어요. 이명재 선수가 왼쪽에서 공을 잡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그때 손흥민 선수의 제스처를 좀 봐야 돼요.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제조. 뭐냐면은 이명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때 본인은 수비 2명에 에워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공간이 없어요. 나한테 주지 마. 저쪽 가운데 빈 공간을 봐 해서 그때 이제 황인범 선수에게 공을 뿌려주는 거거든요. 물론 중간에 박용우를 거치긴 했지만 근데 황인범 선수가 거기서 약간 변속 기여를 해주는 게 바로 거기서 전진 패스를 찔러주죠. 원터치로. 정확히 말하면 투터치였습니다. 투터치였나요? 투터치. 황인범 선수는 기억력이? 투터치였고 황인범 선수 이후에 이제 말을 못하겠는데요. 원터치들이 이어진 건데 황인범, 이재성, 오세훈, 이재성, 손흥민으로 이어진 4-5번의 원터치 패스로 만들어 4번이에요, 5번이에요. 4번입니다. 그 짧은 거리에서 원터치 패스의 방향과 속도가 정말 완벽했어요. 투터치라면서요. 아니 황인범 선수만 투터치였고 나머지는 다 원터치였습니다. 네. 근데 이 장면이 그 경기 전에 손흥민 선수랑 공격수들 몇 명이 이 연습을 엄청 하는 게 우리 그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페널티 박스 그 페널티 아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손흥민 선수가 서 있고 오른 측면이라든가 그 뒤쪽에서 선수들이 원터치 패스 한 4번 해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잡아서 슈팅 연결하는 연습을 엄청 했었어요. 그 장면이 그대로 이 경기에 나왔던 거예요. 이 선수들이 약간 이 연습을 많이 하니까 정말 치밀하게 공격수들이 이걸 준비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 참 나오기 쉽지 않은데 밀집 수비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죠? 그렇죠. 네. 어쨌든 굉장히 과감한 플레이인데 제대로 먹혔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이제 실점 장면 네. 그거는 뭐 너무나 완벽하게 먹어서 또 상대 선수가 되게 잘 이쁘게 내려놓고 너무 잘 차기도 찼죠. 잘 찼어요. 너무 잘 찼죠. 하지만 좀 계속 좀 실점이 이어지는 이게 지난 경기부터 뭐 뒤에 팔레스타인전까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점 장면은 다시 또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으로 남겠죠. 쿠웨이트가 전반에 좀 내려섰다가 후반에 이제 역습을 좀 자주 그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때 우리가 또 약간 우왕좌왕하는 수비진이 그런 모습들도 좀 보였죠. 수비진들이 쿠웨이트전 실점 장면 보면은 크로스를 허용할 때 압박이 좀 없었죠. 크로스 근데 그 상황에서
황인범 선수가 오세훈 선수에게 찔렀던 얼리 크로스처럼 약간 좀 타이밍 빠르게 크로스를 가져간 것도 있었고요. 예측 못한 크로스였다는 게 첫 번째로 그쪽 수비 방어 실패가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뒷공간을 파고든 선수의 발리슛, 골 득점한 선수의 맨마킹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분명히 우리 수비수 2-3명이 있었음에도 공이 맨날 축구에서 나오는 건데 공만 보고 따라갔다는 거죠. 선수를 그 중에 한 명은 선수 체킹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근데 이거는 그 선수가 너무 잘 찼어요. 아, 잘 찼어요. 너무 잘 찼죠. 네. 인생골일 거예요, 거의. 인생골이죠. 자, 위기의 순간에서 이제 교체 카드를 썼습니다. 네. 배준호 선수가 골을 또 넣었습니다. 황인범의 패스도 기가 막혔고요. 진짜 저는 사실 그 골 장면에서 황인범 선수가 누구랑 원투 패스를 했을까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 동료 선수랑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 선수를 완전 벗겨버리는 장면, 그리고 그 중원에서 공간을 본인 스스로 찾아낸 다음에 이 배준호 선수와 딱 눈이 마주치는 이 장면 되게 인상적이에요. 인상적이죠. 네. 그것도 좀 현미경 분석을 해드릴게요. 핀셋으로. 페널티 박스 황인범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그 우리가 잔디 결이 보이잖아요. 잔디 결 하나가 6야드예요. 그럼 두 개면 12야드면은 대충 한 11m 되거든요. 그 잔디결 두 개 11m 이내에 황인범 선수가 공 잡았을 때 한국 선수는 배준호와 오세훈, 이재성 딱 3명이었어요. 페널티 박스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면에 그 자리에 수비수는 6명이었어요. 황인범 선수가 이거를 어떻게 벗겨내느냐, 오른 측면에서부터 공을 잡아가지고 가운데로 끌고 오면서 약간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하나 있었고요. 거기서 템포가 중요한 게 배준호 선수가 원래는 한번 뒷공간을 침투하려고 한번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러다가 황인범 선수와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 그 순간 배준호 선수가 다시 뒤로 와요. 이제 옵사이드 트랩을 피해야 되니까. 그 순간 서로 이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눈이 마주치는데 그때 불꽃이 팍 튀었어. 그렇죠. 그리고 또 배준호 선수는 라인을 타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그 그렇죠. 순간. 그래서 오세훈 선수를 한 명이 전담 마크하고 이재성에게 이제 2명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황인범 선수가 공을 조금 몰고 가면서 그 6명 몰려 있는 수비를 한 명을 끌어냅니다. 본인한테. 끌어내고 나오는 순간 그 뒷공간으로 눈 마주쳐서 딱 찔러주고, 그 약간 밀집 수비를 벗겨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백패스를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백패스가 밀집 수비를 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두 가지를 쓴 게, 한 가지는 골키퍼를 끌어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황인범 선수가 공을 어느 정도 끌고 가면서 빈 공간을 계속 찾아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한 명 끌어낸 거. 그리고 거기서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오세훈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같이 황인범 선수 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수비수들을 좀 더 달고 나와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페널티 박스 안에 뒷공간이 생긴 걸 배준호 선수가 들어가서 그 순간 패스를 찔러주는 완벽한, 이거는 정말 작전에 의한 골이었다라고. 그리고 배준호도 참 거기서 침착하게 수비수 한 명 제치고 그러니까 저는 보고 찼잖아요. 빈 공간 완전히. 그렇죠. 전 패스도 약간 아주 조금 길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잡아놓고 쭉 뻗어서. 쭉 뻗어서 잡아놓고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싶었는데 그것도 한 번 접으면서 상대 수비를 완전히 벗겨내 버렸죠. 굉장히 침착한 선수구나. 어린 선수인데. 이 어린 선수가 정말 20세 이하 때 우리가 좀 에이스라고 했지만 이 정도로 정말 성장세가 가파르진 생각 못했어요. 참, 우리가 배준호 선수를 참 일찌감치 잘 초대했었구나. 그렇죠. 이번 방송에 링크 하나 달아주세요 밑에다. 그래야 되겠다. 제 와이프가 왜 그때 사인 안 받아왔냐고 막 저한테 뭐라 그러던데. 지금 나와달라고 요청하면은 안 될 거예요. 아니 본인이 오고 싶어도 이제 스케줄이 그렇게, 그때는 이제 한국에 와도 자기 시간이 많았으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 오면은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겠죠. 네. 그래서 쿠웨이트전에서는 정말 아까 얘기했다시피 황인범 선수의 활약은 손흥민 선수의 한마디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지단이다. 지단 영상 봤는데 인범이 네 생각이 났다. 내 마음에 지단을 깔고. 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50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130번째 A 매치에서 50골. 차범근 감독의 58골에 이어서 황선홍 전 감독과 공동 2위. 네, 였다가 팔레스타인전에서 단독 2위가 됐죠. 자, 손흥민 선수의 50골을 한번 좀 들여다보죠. 필드골이 36골, 페널티킥 8골. 페널티킥을 많이 넣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넣었죠. 저도 사실
벤투 감독 초창기였나요? 한창 그 손흥민 선수가 PK 전담을 했었는데 와 제 기억으로 한 3경기 연속 바로 못 넣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맞아요. 뭐 황희전 선수가 그 세컨 볼을 따내서 놓고 뭐 그랬던 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감안해도 8골이나 넣었었구나. 상당히 많네. 프리킥도 6골이나 되네요. 네. 지금 그래서- 모두 다 페널티킥, 프리킥 다 국내 선수 1위예요. 최다.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초반에는 차기 싫어했어요. 예전에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시안 게임 때 싫어했죠. 아시안 게임 때 그때 페널티킥 기회가 났을 때 황희찬 황희찬 선수가 찼죠. 왔을 때 손흥민 선수 쳐다보지도 못하고 뒤로고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페널티킥을 별로 안 좋아하는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는 주장 완장 차고 난 다음에 책임감으로 페널티킥을 차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페널티킥 보면 굉장히 진짜 골키퍼가 알고 뛰어도 맞기 어려운 데로 차더라고요. 네. 그것도 진짜 그 천재가 얼마나 노력했나는 게 느껴지면 아까 말했던 그 못 넣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것마저도 이제 극복하는 트라우마를 극복한 예. 거죠. 자, 50골 중에 33골이 후반 이후에 나왔습니다. 해결사 본능이 있다는 거고요. 후반에 30골, 연장에 3골 넣었는데 후반 이후에 33골. 후반 이후에 그렇죠. 33골. 인상에 남는 골이 많죠. 그리고 손흥민이 골을 터뜨린 경기에서 29승 7무 4패. 네. 오른발로 31골, 왼발로 15골, 머리로 4골. 제가 이거 하나씩 이제 다 따져본 건데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경기가 40경기예요. 그 중에 이제 29승 7무 4패로 승률이 72.5% 정도 되는데 오히려 저는 패배한 경기가 어떤 경기까지 좀 따져봤거든요. 손흥민 아마 넣어줬는데도 못 월드컵이겠죠, 뭐. 제 기억에 남는 거. 알제리 기억나고. 알제리. 그다음에 이게 패배한 경기가 되게 결정타가 많았어요. 월드컵 알제리전, 그 그다음에 2015년 아시안컵 결승전 호주전. 그렇죠. 그때 우리가 기분 좋았었는데. 준우승했을 때 그때 넣었고 하나는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전. 멕시코전. 그렇죠. 맞아요. 그때 왼발 손흥민전. 손흥민전에서 차 네. 왼발. 쫓아가는 골이었죠. 그 3패가 좀 가장 뼈 아팠고 하나는 이제 평가전에서 모로코와 평가전에서 골 넣고 졌던 경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네. 그 손흥민 선수 50골을 조금 분석하면서 제가 연도별로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을 봤더니 2011년도에 한 골 넣었어요. 그때가 이제 아시안컵에서 넣었던 데뷔전 데뷔전이 아니라 데뷔골이었죠. 예. 인도전. 데뷔골이었는데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특정해 당해년도에 골이 많이 몰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보면은 2015년도에 9골 넣었고요. 올해 지금 10골. 팔레스타인까지 해서 10골 넣었는데 그 기간이 뭐냐면은 월드컵 2차 예선과 3차 예선들이 있던 시즌이에요. 거기다가 아시안컵까지 있는 시즌. 일단 경기가 좀 많아져서 그런 영향도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될까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2차 예선에 특히 강해요. 이게 좀 비하는 아닌데 2차 예선 상대팀들이 워낙 약팀들이다 보니까 해트트릭을 포함해가지고 골들을 엄청 많이 몰아넣었는데 2015년도에는 2차 예선 4경기에서 6골 넣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월드컵 2차 예선 4경기에서 4골을 넣었고요. 3차 예선 뭐 지금 계속 또 4골 넣었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근데 왜 그러면은 한 가지 중간에 아시안컵과 저기 월드컵 2차 예선에 있었던 2019년 19년 그러게요. 벤투 감독 초창기 시절. 네. 그 당시에는 왜 골을 많이 못 넣었냐 보면 2019년도에 13경기에서 3골 넣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상이 있었나요? 아니요. 손흥민 선수가 2018년 9월 벤투 감독 부임 후에 공식 주장으로 처음으로 선임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도우미 역할. 그렇죠, 그거였죠. 그 당시 손흥민 선수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난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위치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때 벤투 감독이 손흥민 활용법 해가지고 네. 뭐 공미로도 써보고, 그죠? 최전방으로 써보고 왼쪽으로 써보고 해서 많이 좀 위치도 변경이 됐었고 역할도 좀 이렇게 골을 넣는 것보다는 동료들을 활용하는 위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랬었던 것 같네요. 네.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 2000년대생들이 뭐 배준호 선수도 얘기했었고 오현규, 이태석, 이현주 선수도 데뷔전을 치렀죠. 네. 근데 뭐 보여주기에는 너무 짧아서 그렇죠. 뭐 일단 데뷔전을 치렀다는데 의의를 둘 정도. 그 이태석,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는 출전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날 경기에 출전해서 A매치 데뷔를 치렀고, 근데 홍명보 감독이 지금 1기, 2기, 3기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엄청나게 2000년대생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일기 때 같은 경우 일기가 제일 많았어요. 엄지성, 양민혁, 이한범, 최우진, 김준홍까지 다들 근데 출전 못한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홍명보 감독의 생각은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생각은 두 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경기에 뛰어서 경기에 조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보는 게 한 가지. 그 대표적인 선수가 당연히 이제 배준호, 그다음에 오연규. 그건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죠? 그렇죠. 풀을 넓혀놓으면 좋으니까. 네. 이런 선수들이고 한 가지는 뭐 양민혁 선수를 뽑아놓고 일기 때 쓰진 않았지만 그런 선수는 어떤 케이스냐면 대표팀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익히게 해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1기에 뽑고 2기에 안 뽑고 2기에 또 뽑은 선수 안 뽑고 3기에 새로운 선수 뽑고 하는 것들이 그 선수들에게 대표팀이라는 게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미리 경험해 주려고 이 선수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여러 선수에게 지금 경험을 해주려고 일부러 좀 많이 뽑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10년 뒤를 바라보고 있다 한국 축구에. 네. 사실 저는 뭐 그걸 감안해도 이탈 쿠웨이트전에는 이렇게 빨리 2000년대 선수들을 쓸 줄 몰랐거든요. 예전에 이제 벤투 감독님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 얘기 많았잖아요. 안 바꿨죠, 네, 잘. 안 바꿨고 그 50인 풀 안에 있는데 그때 일단 거기 안에서 뭐 23명이든 26명이든 명단 발표하고 새로운 신인 선수 얼굴 뽑으면 그것도 이제 거기 안에서 보고 또 봐서 뜯기게 하냐 마냐를 결정을 했는데 그거에 반해서 지금 저는 이날 특히 이태석 선수 같은 경우 64분에 출전했던 거를 따져보면은 상당히 이른 데뷔다. 그리고 뒤늦게 이현주 선수도 나온 거 보면은 좀 파격적이라고 봤거든요. 이제 그 전에 대표팀을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뭐 홍명보 감독님 뭐 전술에 대한 뭐 호불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쿠웨이트전에 한해서 교체 전술은 되게 과감했다라고 봐요. 2대1로 근소하게 앞서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일찌감치 빼주는 거 그거 쉽게 결정 못할 부분이거든요. 근소한 상황에서 배준호 선수 약속된 플레이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뭐 쳐. 네. 왜냐면은 이 얘기를 하는 게 1차전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홈 경기 할 때 손흥민 선수하고 약속된 플레이가 있었어요. 홍명보 감독이. 그때 많이, 그랬죠. 많이 근데 뛰게 하지 않겠다. 근데 라고 했는데 끝까지 뛰었죠. 영병이니까 그걸 되게 미안했어요.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한테. 빚 갚았다.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이태석 이태석 선수를 그렇게 일찌감치 투입한 것도 저는 되게 과감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뭐 경기에서 크게 존재감이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존재감 있었던 건 배준호 선수. 배준호 선수야 뭐 워낙 강렬했고. 그래도 네. 뭐 또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태석 선수 개인에게는 엄청난 자양분이 됐을 경기 그 소중한 30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표팀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뭐 좋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존재감은 보여줘야지 그래도. 그렇죠. 혼자서 자양분을 삼으면 안 뭐 되고. 요이치 뭐 그래도 실수만 안 하면 저는 뭐 예. 자, 홍명보 감독은 인터뷰에서 역시 뭐 선수들한테 축하한다. 요즘 뭐 인터뷰 약간 톤앤 매너가 좀 바뀌었어요. 상당히 좀 낮은 자세로 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못 속이는 것은 항상 빠지지 않는 얘기가 준비한 대로 잘 됐다. 모든 게 준비한 대로. 물론 준비한 대로 잘 됐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제 감독을 맡은 다음에 오직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단순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항상 머리에 가지고 있었다. 많은 경기가 남았지만 예전에 대표팀 감독했을 때 상황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튀어나오는 일들에 비해서 지금 상황은 집중하기에 좋다. 네, 요 멘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집중하기에 좋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전으로 넘어가면 돼요. 집중하기 좋았거든요. 집중이 안 됐어요. 팔레스타인전. 쿠웨이트는 굉장히 예상했던 대로 나왔던 것 같고 처음에 내려서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펼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팔레스타인은 의외 아니었습니까? 전방 압박이 강했죠. 생각보다 굉장히 거칠게 나왔어요. 지난번 한번 딱 붙어보니까 해볼만 한데라는 느낌을 그렇죠. 가졌는지 자신감이 너무 많이. 근데 사실 팔레스타인이 그 우리나라와 첫 경기 한 다음에 계속 죽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 만나기 전까지 5경기에 3골 넣고 1승도 없죠? 예, 1승도 네. 없고 총 3무를 거뒀는데 2무가 우리에게 거둔 2무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만만한 팀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한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밀집 수비를 서는 거는 비슷해요. 다른 팀들도. 근데 팔레스타인 선수들 경기 우리 선수들 경기 후 인터뷰 들어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 비조에서 만난 팀 중에 수비 조직이 가장 뛰어난 팀이다라고 해요. 팔레스타인이 예. 수비 조직이 팔레스타인이 가장 뛰어난. 왜 우리한테만 뛰어나냐고. 아, 근데 뭐 내 말은 한간에 이제 그 뭐 경기 전에도 뭐 프리뷰 쇼 같은 거 보면 팔레스타인이 아깝게 진 경기가 좀 많다. 그리고 뭐 이 정도 뭐 순위 내려앉은 팀은 아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피파 랭킹 100이니까. 예. 팔레스타인이 그러네요. 실점이 8실점밖에 되진 않네요. 그렇죠. 6경기에서 8실점. 우리한테 한 골 먹은 거 빼면은 우리 만나기 전까지 7경기에서 7실점이니까 아니 5경기에서 7실점이니까 지금 가장 실점이 많은 팀이 쿠웨이트고요. 11실점. 그다음에 오만 9실점. 그러니까 실점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팔레스타인이 괜찮다. 공격에 비해서. 네. 사실 우리나라와 경기에서 팔레스타인이 공격 잘했으면 우리 졌어요. 그쵸. 사실 한 두 골 먹을 뻔했죠. 아찔한 상황이 있었죠. 우리도 결정력이 아쉬웠던 게 있었지만 그렇죠. 네, 팔레스타인도 아까운 찬스 정말 많았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 쿠웨이트 그 인생골 넣은 그 선수 같은 선수 한 명 있었으면 슛발 있는 선수가 있었으면 근데 참 그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팔레스타인도 지금 팔레스타인 마무리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좀 공략을 잘 못한 부분은 있죠. 네. 그 우리 선수들이 확실하게 개인 역량으로 만들어낸 골들이 쿠웨이트전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전도 있었죠. 어떤 공격에서 약속된 플레이로 만들어내고 그걸 선수들이 개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만들어지지만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을 어떤 패턴 플레이로 깨기가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 경기 그 보면서 느낀 게 그거는 이제 공격 전술을 더 다 갖다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그 수비 저는 이 경기에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요럴 때 이 경기에서는 황인범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사실상 좀 보이지 않았어요. 이강인 선수가 쿠웨이트전에서도 잘 보이진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가끔씩 번뜩이는 날카로운 패스가 한두 개 정도는 있었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 한참 그 좋을 때는 막 그쵸. 혼자서 하드 캐리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참 좋았었던 시기는 2차 예선에서 아시안컵까지 이어지던 그 시기였던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때 뭐 약간 뭐 클린스만 감독의 황태자처럼 느껴지게 맞아요. 정도로 하면서 뭔가 그 벤투 감독님 체제에서 못 보여줬던 그 한을 다 푸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 체제에 오면서 뭔가 임각인 선수가 안 보인다. 그래도 안 보여. 특히 10월 A매치 2연전 두 번에서는 그 손흥민 선수가 안 오면서 뭐 상대 감독도 얘기했죠. 이강인에게 더블 뭐 벤투맨을 맡겼다. 뭐 집중 견제를 해서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이번 2연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보이지 않았던 건 좀 아쉬웠어요. 뭐 실제로도 기록도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치러진 6경기에서 1도움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지금 6경기에서 골 침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강인 선수가 2019년도에 A매치 데뷔해서 14경기 만에 첫 데뷔골을 쏘아 올렸거든요. 그 이후에는 계속 몇 경기 못 넣고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최다 경기 침묵 중이에요. 그러니까 홍명보호에서는 한 골도 못 넣고 네, 도움 1개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홍명보 감독의 전술과 안 맞는 게 아닌가. 홍명보 감독의 전술과 안 맞는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른쪽에서 축으로 플레이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거를 좀 상대들이 많이 간파하고 이강인 선수에게 더블 매치업을 붙이는 게 가장 큰 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전에 비해서 이강인 선수의 영향 파리 생제르맹 가면서 이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처럼 알려지기 시작하고 전담 마크맨이 묻기 시작하고 하면서 좀 많이 고전하고 있는데 그게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황인범과 이강인 선수가 좀 실종됐다라고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상대 조직이 좋은 팀을 깨려면은 그 두 선수의 패스 플레이부터 시작되는 어떤 유기적인 플레이로 풀어가야 되는 건데 이날 우리가 쿠웨이트전과 거의 완전 똑같은 베스트 11을 가동했죠. 네. 팔레스타인이 쿠웨이트전 황인범 선수의 활약을 엄청 집중 분석했던 것 같아요. 이날 황인범 잡아야 된다. 황인범과 이강인을 잡아야 된다라는 플레이가 수비적인 측면에서 너무 딱 보였어요.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아예 작정하고 나오니까 우리가 거기서 볼줄이 살아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유기적인 플레이가 안 되다 보니까 개인 역량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다행히도 우리가 실점 이후에 3분 만에 그거는 정말 이명재 선수와 이재성, 손흥민으로 이어진 그 골 장면은
저는 올해 최고의 장면으로 꼽힐 정도로 아, 완벽한 손흥민도 골이었어요. 정말 진짜 끝까지 보고 감아차더라고요. 네. 구석으로. 유일한 각도 어. 그 하나를 저는 또 그 냈죠. 그게 클래스라고 봐요. 어. 그 사각 거기서 그렇게 여유 있게 감아차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땅볼로 그죠? 그거는 그 경험과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슈팅이거든요. 보통 선수 같으면은 거기서 그냥 왼발로 한 조졌을 것 같은데 왼발로요? 왼발로 세게 달리는 느낌에서 왼발에 힘이 더 붙으니까 거기서 이제 오른발로 이렇게 차기가 쉽지 않는 상황 아니었나요? 뭐 오른발로 세게 때려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오른발로? 예, 약간 뭐 상대 각도상으로는- 머리 보고. 각도상으로는 그렇게 굴러오는 볼은 오른발 감아차게 하면 많이 감기는 각도. 감기죠. 많이 네, 감기는 각도라서 거기서는 왼발이었으면은 사실상 그 아웃프론트에 정말 자신 있는 이강인 선수 아니면은 왼발로는 많이 힘든 상황이죠. 그 각도로 안 차죠 왼발로 차면. 그렇죠. 골키퍼 얼굴을 보고 네. 차거나 그렇죠. 골키퍼 니어포스트로 차야죠. 다리 사이로 차거나 네. 얼굴을 보고 보통 이제 골키퍼 그런 그 좁은 사각 지역에서는 골키퍼 얼굴 보고 차라고 그때 김신욱 그쵸. 선수가 그랬잖아요. 네. 얼굴 보고 정석적인 무조건 세게 기술이죠. 갈겨라 막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딱 그려졌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여유 있게 그렇죠. 진짜 그림 같은 궤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날 경기 뭐 저는 그 손흥민 선수 골 장면도 부분 전술이 좀 잘 일어난 케이스라 봤거든요. 그래서 지난 쿠웨이트전이랑 연계돼서 계속해서 이런 장면을 좀 많이 만들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뭔가 상대한테 계속 볼 뺏기기 시작하더니 뭔가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 너무 많이 끊겼죠. 네. 그래서 아니 이런 조직력으로 그 월드컵에 나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경기 전부터 약간 조금 불안했던 게 저는 선수들이나 감독이나 약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중동 원정 2연전의 피로감을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선수들이 조금 지쳐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후반전에 들어왔던 거죠. 선수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패스 미스가 워낙 잦아지고 이재성 선수는 정말 열심히 뛰었잖아요. 후반까지 내려와서 그렇죠. 공 뺏어 주고. 근데 이재성 선수가 빠지면서부터 또 그런 헌신적인 플레이어 선수들이 빠지다 보니까 공백들이 좀 많이 생기고 선수들의 체력이 후반에 너무 많이 떨어진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뭐 아까 이강인 선수 그리고 황인범 선수 얘기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선수단이 폼이 좀 안 좋다고 느껴졌었거든요. 뭐 김민재 선수도 그랬고 뭐 오세훈 선수도 김민재 선수가 좀 의외죠. 그쵸, 김민재 패스 선수가 있었어요. 쿠웨이트전에서 어느 시점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들렸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힘들어 경기 중에. 수음이 됐었죠. 그게 수음이 됐었죠. 김민재 선수 현재 체력 상태예요. 그게 경기 중에 패스를 하고 나서 진짜 힘드네. 그래서 다시 리턴 패스 주지 말라고 약간 뭐 그런 뉘앙스의 얘기였던 걸로 추측이 되는데 지금 미넨에서 계속 거의 풀타임으로 교체 최근에 좀 되긴 했지만 많이 뛰는 상황에서 대표팀에 와서 두 경기 다 지금 풀타임을 뛰는 거잖아요. 중동 원정 네. 와서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게 그 김민재 선수의 한마디가 딱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실점 장면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공 받을 때부터 사실상 거기서 김민재 선수한테 백패스가 들어가면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네. 좀 약간 떠넘기듯이 줘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뭐 보고 준 것도 아니고 그것도 멀리 있는 선수도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수비수들 다 똑같은 수비수에 둘러싸여 있는 다른 선수한테 네가 어떻게 해봐 약간 그 느낌으로 줘서 김민재 선수도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반대편에 있던 조유민 선수라든가 누군가 콜을 해줬어야 돼요. 소통을 했어야 되는 게 김민재 선수는 못 보는 시야 각도에서 다른 팔레스타인 선수가 압박을 들어옵니다. 바로 뒤에 있던 선수 말고 두 명의 에어사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패스하면 안 되라고 누군가 얘기를 콜을 해줬어야 돼요. 차라리 걷어내기라도 차라리 볼을 내보내는 상황에 써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그 선수가 들어오는 걸 전혀 못 보고 백패스를 했던 상황이었던 근데 거죠. 백패스 자체보다는 백패스가 너무 힘없이 굴러가서 볼볼볼 가다가 애매하게 그러니까 백패스가 끊겨버렸잖아요. 네네. 그거를 최악의 똑바로 상황이죠. 줬으면 조현우 골키퍼와 간격이 꽤 있었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가 받아서 반대쪽으로라도 전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떼굴떼굴 굴러가는 바람에 근데 저는 딱 볼 때 볼 패스가 약했긴 했지만 조현우 선수가 걷어낼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게 팔레스타인 안 뻗어 선수가 나가기도 하고 정말 네. 뭐 갈고리처럼 훅 해가지고 공을 채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확히 못 챘잖아요. 네. 넘어졌잖아요. 네. 그 선수 팔레텐 선수가 그때 좀 더 조현우 선수가 어떻게 걷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날 조윤우 선수가 그 기계식 평점으로 매기는데 보니까 그 모든 이날 선발 출전했던 22명 선수 중에서 가장 평점이 낮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수들 폼이 좀 안 좋아 보였고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날 좀 똑같은 선발 라인업을 꾸린 저번 경기에서 그렇게 과감한 교체를 할 거면 이번 선발 라인업에서 조금 과감한 결정 만약에 선수 폼이 좀 안 좋다고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리고 후반에 교체도 좀 늦었던 감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파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선발 명단을 꾸리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네. 그 상황인데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교체 투입 시점이라든가 교체 투입 선수들 얘기도 있지만 저는 팔레스타인의 후반에 우리가 잠깐 엄청 몰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몰릴 때 이거는 선수들이 지쳤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타이밍에 좀 더 빨리 넣어줬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한 가지는 교체가 아니더라도 전술적 변화를 통해서 그 대응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전술적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게 여기 후반에 이제 또 그런 전술적 약점이 드러났죠. 약간 아시안컵 요르단전 보는 것 같고 심장이 좀 철렁철렁 그렇죠. 거렸는데 그리고 한 가지 주민규 선수와 오영규 선수를 마지막에 투톱으로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앞에서 버텨주고 저돌적으로 돌파하는 선수들을 썼다라는 거는 여기서 근데 그 동시에 뺐던 선수들이 누구였냐면 이강인과 이재성 선수였어요. 뭐 이강인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조금 부진했다라고 하더라도 투톱으로 해서 앞에 무게 중심을 앞으로 둔다는 거는 이강인 선수를 여기서 빼기엔 좀 빼는 게 좀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아무리 경기력이 좀 안 좋았어도 그 이날 경기에서 또 보셨잖아요. 오세훈 선수 머리로 배달되는 크로스의 질은 정말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번뜩이거든요 가끔씩. 그럼요. 자주 그 횟수는 줄었어도 한 번씩 그 패스 줄기가 탄성을 자아내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 여기서 왜 뺐을까 하는 의구심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아쉬웠던 게 심판 판정이었어요 이날 경기에서. 그 일본 그 심판들이었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그 코너킥 차자마자 바로 휘슬 불었잖아요. 휘슬 네. 불어서 득점 취소된 거. 아니 비디오 판독이 있는데 거기서 왜 그거를 파울을 먼저 풀어요? 그리고 다시 봐도 모르겠던데요. 어디서 네, 다시 봐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가 반칙이었는지 모르겠던데요. 이 중계가 워낙 퀄리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잡아줘야 되는데 전혀 못 잡았잖아요. 그 상황은 충분히 골 장면까지 마지막 한 다음에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골 장면 아니라도 그 시퀀스가 끝난 다음에 봐서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일본인 주심이었죠. 네, 네.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팔레스타인이 되게 거칠었잖아요. 그래서 거칠었죠. 점점 과열되는 게 느껴져서 뭐 물론 뒤늦게 이제 경고를 좀 많이 꺼내 들어서 뭐 상대 선수들이 좀 자중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경고 타이밍이 빨라야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특히 황인범 선수에게 들어갔던 태클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였거든요. 네. 그거 정말 발 디디고 있었으면은 그 퇴장 아니에요 그거? 그거까지 거의 좀 퇴장감이죠. 집중해야 될것 같은데. 스피드가 엄청났는데 네. 진짜. 살짝 그거 발 디디고 있었으면 부러졌어요. 그럼요. 그 굉장히 그 살인 태클인데 거의 그거는. 여하튼 뭐 그런 그 심판의 운영에도 좀 문제가 있긴 있었죠 확실히. 그러면서 좀 선수들이 더 위축된 감도 있었고요. 우리 이은혜 PD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쯤에서 그 주심 자중해 한번 해주세요. 주심 자중해. 오 괜찮은데요? 주바페 대항마로 지금. 슈갈못으로 열심히 지금 들으면서 적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비가 지금 6경기에서 클린시트가 2경기예요. 조편성만 봤을 때는 역대 최상의 조편성이다라고 그쵸? 했는데 네. 물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4승 2무로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비 조직력에 좀 큰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이번 6경기 총괄 평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술을 가장 그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감독의 전술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수비 아닌가요? 그렇죠. 공격은 뭐 그 개인기라든가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이 아무리 전술을 잘 짜도 이게 잘 구현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선수들의 기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근데 수비 조직은 그야말로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변화를 줄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감독이 수비 조직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대표팀의 단점 중에 하나죠. 오랫동안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는 감독이 이제 확실하게 키포인트,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앙 수비 2명의 어떤 파트너의 호흡이 상당히 중요한데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가 확 바뀌었잖아요. 지금 원래 김영건 선수랑 오랫동안 조유민 뛰다가 선수로 바뀌었죠. 정승현 선수랑 가끔 뛰다가 지금 조유민으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 있죠. 상황인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약간 조금 수비 조직을 감독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두 선수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는 1년 이상 좀 호흡을 맞춰보면서 서로의 단점을 좀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조유민 선수를 월드컵 때까지 본선 때까지 김민재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두 선수가 정말 많이 이제 호흡을 계속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수비 조직이 흔들린다고 해서 선수를 바꾼다기보다는 그렇죠. 일단 조유민은 낙점은 된 것 같아요. 파트너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맞춰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상대 역습에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일단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골이 터져도 뭔가 안정감이 좀 덜 드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뭐 단적으로 우리가 실점이 5실점입니다. 5실점인데 이라크가 3실점이고요. 2위인 요르단이 5실점. 요르단하고 똑같은 5실점. 그래서 좀 단적으로 비교하긴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자 벤투 감독 시절 그 최종 예선 6경기까지 치렀을 때 그 벤투 감독 시절 6경기를 좀 돌이켜 봤는데요. 그때 총 8골 2실점에서 4승 2무로는 똑같아요. 벤투 감독 부임 후 8경기? 그 최종 예선. 최종 예선 8경기. 6경기. 근데 좀 뭐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되겠죠. 사실 저희가 나래도 그 출전국도 많이 늘면서 저희가 뭐 조편성도 좀 쉽게 됐고 당시에는 이제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뭐 이런 팀 UAE 뭐 이런 이란 이런 팀들이랑 한조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8골 2실점에 클린시트 4경기. 그래서 확실히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홍명보 감독이 조금 지금 치러진 경기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수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그 앞서고 있어도 불안한 게 끝까지 이어지니까. 네. 그 팔레스타인전 끝나고 홍명보 감독 인터뷰 아까는 뭐 굉장히 그 집중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했었는데 많이 아쉽죠. 홍명보 감독이 후반전에 선수들이 지쳐가는 모습이 보였다.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6경기 중에 잘 됐던 점을 꼽으라면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팀의 조직력이 좋아졌고 득점 루트가 많아진 점. 조직력이 좋아졌다는 부분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니까 공격 결정력을 끌어올리는 게 과제다.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 홍명보 감독님 지금 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아쉬운 건 늘 이 짧은 기간이었다는 멘트를 좀 강조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짧은 기간이었다. 그리고 준비된 거 잘 이겼으면 준비된 거 잘 됐다. 네. 그래서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하죠. 그 안에 이제 모든 자기 전술 철학을 녹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뭔가 그 멘트로 지금 뭔가 약간 좀 아쉬웠던 경기 결과를 뭔가 좀 덮으려고 하는 느낌도 있어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겼으면 다 좋게 가는데 이제 그 경기 내용이 팔레스타인전이 좀 안 좋게 끝나다 보니까 네. 인터뷰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뭔가 거슬리는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렇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고 사실 팔레스타인이 아까 수비 좋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골을 못 넣어서 좋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골밖에 못 넣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빼면은 5경기 7실점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은 다 우리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넣어서 그거 같기도 하고 일단 잠깐 그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지금 22득점 2실점 골드 시차가 20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까지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은 진짜 공수가 정말 아시아 최강이라고 할 만하구나. 또 일본이 속한 조가 또 죽음의 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호주도 있고 사우디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도 있고 그 조가 지금 혼전 양상이에요. 일본 빼면 다 혼전이죠. 절대 1강 일본 밑에서 일본 혼자 승점 16점이고 그 밑에 호주 7점, 인도네시아 6점, 사우디 6점, 바레인 다 6점이네. 6. 그래서 1, 2등이 저기 본선에 직행하고 3, 4등이 4차 예선에 가거든요. 4차 예선 가기 위한 3, 4등 싸움이 정말 치열한데 이게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해서 최하위에 있다가 한 경기 승리하니까 지금 3위인가요? 3위로 올라섰어요. 3위로 올라섰죠. 이게 정말 한 경기마다 요동치는 이게 인도네시아가 상황이죠. 많이 비겨서 이래요. 네네. 강팀들하고 비겨버려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도 정말 뭐 전 세계 모든 축구 팬들이 그렇지만 한 경기 한 경기에 울고 웃는 게 사실 저번 경기에 일본한테 지고 나서 엄청난 그 또 내부적인 그런 압박 그리고 또 팬들의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신태용 나가라, 뭐 신태용 아웃 이런 걸 외쳤는데 그러면서 전 그런 것도 좀 눈에 가더라고요.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워낙 많은 선수들을 특히 귀화시키면서 뭐 귀화 영입 이렇게 해버렸는데 네덜란드 출신 선수들이 많으니까 네덜란드 감독을 모셔야 된다. 그 신태용 감독의 뭐 여러 가지 뭐 단점이 있다고 뭐 그쪽 팬들이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네덜란드 선수들 또 특히 뭐 인도네시아 선수들과도 소통이 안 되는 직접적인 언어로 소통이 안 되는 게 크다면서 네덜란드 감독을 막 모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나가라 막 이런 말을 했는데 또 한 경기 만에 쏙 들어가겠죠. 바뀌어 버렸어요. 왜냐면은 3차 예선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최종 예선이죠.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3차 예선까지 끌고 간 게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초고요. 최초고 아시안컵에서도 그럼요. 그 본선 저기 조별리그 통과한 거 처음 아니었어요? 처음이었죠. 그렇죠. 처음이잖아요. 거기다가 3차 예선 첫 승도 근데 만족을 못한다 이건가요? 처음으로 얻었고 이 경기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많이 생각이 드는 건데 일본을 이기려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가 보죠. 22득점 2실점 팀을? 그래서 뭐 테나읍 모셔와라, 반니스텔루이 모셔와라 뭐 이런. 심지어 내부 인도네시아 요구도 있었는데. 역사상 사우디를 이긴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우디를 네. 이기는 것도 엄청 중동 팀하고 지금 거의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네네. 인도네시아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중동 팀이나 그 한국, 일본 정도의 팀들은 중동의 강팀들이나 인도네시아 정도는 당연히 골을 많이 넣고 이겨야 되는 팀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팀 상대로 강팀들하고 계속 비기고 이렇게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신태용 감독 정도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영웅이죠. 고마워해야 되지 않나? 네. 아무리 성적이 지금 최종 3차 예선에서 좋지 않더라도 뭔가 웃으면서 안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이날 사우디 감독이 르네르 감독이었습니다. 아, 감독 후보로 많이 그렇죠. 올라왔던 르네르 감독이었고 그 전 감독이 다 아시잖아. 만치니 감독이었는데 만치니 감독이 그만두고 나서 르네르 감독이 왔고 첫 경기였겠군요, 르네르 감독. 두 번째. 두 번째 네, 경기였겠네요. 그렇죠. 네. 신태용 감독도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국 사령탑으로 후보로 올랐던 르네르 감독을 이렇게 깼다라는 게. 어깨에 좀 뽕이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신태용 감독. 자, 다른 저 경기 또 보면 일단 북한이 거의 탈락으로 가는 분위기죠. 네. 북한은 뭐 이란한테 3대2로 졌고 우즈벡한테도 1대0으로 져서 최근 3연패 하면서 뭐 승점이 2점밖에 안 됩니다, 지금. 네. 그리고 A조 상황을 보면 재밌는 게 이란이 되게 좀 쫄깃쫄깃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경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11월 A매치 2경기 첫 번째 경기로는 북한이랑 경기를 했는데 3대2로 이겼었고 그렇죠. 이번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치러진 키르기스스탄전이었죠. 네, 이 경기도 3대2로 먼저 두 골을 넣었다가 두 골 따라잡히고 마지막에 또 한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했는데 이란이 옛날 이란 팀이 아닌데 네. 이란 네. 이런 팀이 아닌데 이란이 예전 명성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면모가 놀라운 거는 아랍에미리트죠. 아 그렇죠.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가 키르기스스탄을 3대0으로 꺾었고 카타르를 5대0으로 꺾었습니다. 아시안컵 우승팀을. 네, 사실 좀 벤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초반에 좀 UAE가 주춤하길래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8골 몰아치면서 네, 분위기를 확 바꿨습니다. 자, 월드컵 예선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K리그가 재개가 됩니다. 마지막 승부만 남겨놓고 있죠. 자, 12, 11위는 이미 두 팀은 정해졌고 누가 10위냐 11위냐 싸움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상위 스플릿에서는 누가 챔피언스리그를 가냐. 근데 이것도 최종적이 끝난 다음에도 아직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FA컵 결승이 남아 있죠. FA컵 결승에서 포항이 우승하냐, 뭐 울산이 우승하냐에 따라서 또 배분이 달라지니까요. FA컵 결승은 12월에 있죠. 11월 30일 11월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네. 마지막 주에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정찬 그럼 다음 선배가, 주네 다음 주. 네, 이정찬 선배가 여러 번 설명했을 것 같은데 포항이 만약에 FA컵을 우승한다. 근데
4위 안에 들지 못한다. 그러면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또 요동칩니다. 그렇죠. 예. 참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네. 그래서 최종전 끝나봐도 아직은 모른다. 자 마지막 경기는 대구가 인천과 맞붙고 그 다음에 전북이 광주와 붙습니다. 대구가 살짝 상대적으로 보면 나은 대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안방에서 경기가 펼쳐지니까 대구는 또 홈 경기고 네. 그리고 인천은 동기부여가 동기부여가 없는- 전혀 없는 팀이고 지금 뭐 대구는 세징야가 돌아오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북과 광주도 사실 뭐 큰 그건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될 만한 요인은 없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아침에 좀 더 아침에 집중하고 싶어 할 것 집중해서 같아요. 오히려 전력을 좀 그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